선생님 발표 거의 1시간에 그 책 전체를 다 소개를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토론을 열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질문은 뭐 제가 이런 것 중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포파에서 제가 어떤 정치철학적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역공리주의 플러스 점진적 사회공헌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 선생님이 지금 이 새롭게 제시한 존재론, 그 다음에 반정주의, 공화주의, 이런 것하고 또 포파 핵심적이었던 그 역공리주의와 점진적 사회공학이 여전히 설득력이 있는 건가? 이 세 가지를 취하면서 포파의 어떤 가장 강점이라고 보는데요. 역공리주의와 점진적 사회공학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선생님은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극복돼야 한다고 보는 건지,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 그 다음 질문은 이거 상당히 이건 뭐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우리 여친 열린 거 닫히라고 한 닫힌 이 개념 상당히 복잡한 거 단순하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적어도 포파 열린사의 개념은 국민국가를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얘기하는 국가 단위를 전제로 하고 그 국가에서 하나의 그 어떤 제도나 어떤 정치 체제를 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오늘날의 이제 문제를 어떻게 본다고 하면 시급한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국내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치 체제를 보기는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 국민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다른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국제적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오늘날 뭐 지금 세계가 상당히 3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하는 이런 문제들도 어떤 그 국제적인 차원에서 좀 열린 사회를 구성해 볼 필요도 있겠다. 칸트가 말하는 그런 어떤 영구 평화론에 나오는 그런 어떤 주제. 예. 그래서 그 유엔과 같은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열린 사회가 돼서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열린 사회 문제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이 좀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점진적 사회공학 또 역공리주의, 그건 그대로 저는 수용할 수 있다 그리 봤습니다. 근데 이제 고통의 감소는 그 행복의 증가가 아니라 고통을 체계적으로 감소시키자. 그건 결국은 그 행복과 고통이라는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논의가 전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그 이제 여전히 공리주의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 않느냐 그런 또 비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내용적으로는 그 역공리주의를 동의하면서 이제 의무론적 윤리에 기초해 가지고 열린 사회가 좀 더 정비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포퍼는 그걸 의무론이라고 꼭 집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으로는 뭐 비슷하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공적 이성과 의무론적인 윤리 입장에서 열린 사회가 좀 더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좋은 말씀입니다. 국민국가 그 자체를 다룬다면 그 자체가 국제화 시대는 하나의 마찬사에 비슷하게 되니까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가 그 진행돼야 된다는 건 공감이고 이제 저도 그 점은 좀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막 유엔을 어떤 식으로 지금 유엔이란 것들이
유엔이 그 지금 별 힘이 없으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그것도 어떤 식으로 새롭게 논의하고 하는 것들까지 깊이 다루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여튼 간에 롤즈의 그 로우 피플들 있잖아요. 만민법이라고. 그 역시 그 정의론을 국제적인 관점에서 다루듯이 열린 사회도 국제 문명 보편적인 국제관계 관점에서 다뤄야 된다 마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평소에 이영우 선생님은 이제 저 같은 그 사회과학자도 이제 편하게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 그야말로 열린 그 담론을 열어주시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열린 사회, 이번에 내신 열린 사회가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철학자들 계신데 조금 좀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조금 철학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현실하고 좀 얘기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저 타오마 제인 창간호의 그 일본 사람이 글을 하나 쓴 게 있었죠. 네. 고쿠분 고이치로. 맞아요. 네. 고쿠분 고이치로가 그 놀라운 정치 체제 그리고 부재성 민주주의 그래가지고 글을 쓴 게 실렸었죠. 예. 저도 의미 있게 읽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안나 하렌트 얘기를 하면서 안나 하렌트가 그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저도 그 글을 봤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마 그 인터뷰가 그렇게 물어봤나 봐요. 철학자, 당신은 철학자인데 뭐 이렇게 시작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난 철학자 아니다. 난 철학자 아니다. 나는 정치 연구가다. 나는 철학의 눈으로 정치를 보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그 반대 의견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인터뷰에서 우리 쪽에서는 이제 저희 분야에서 좀 더러 그 얘기를 더러 합니다. 예. 저도 그 안나하란 그는 철학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질색을 치는 거예요. 철학자가 아니라. 정치 철학자 아니라. 그 핵심 얘기는 뭐냐면은 현실에 발을 딛고 얘기하지 않는다. 네, 철학자. 우선 첫째. 그렇죠. 둘째는 진리가 하나가 딱 있다고. 그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추구한다. 이 얘기는 또 한 사람이 이제 최근에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찰스 라모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런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2020년에 나왔네요. 그 책에서 이 사람도 아주 철학하고 정치 철학은 완전 구분해. 비슷한 논지예요. 왜냐하면 정치 현상이라는 뭐냐? 정치 현상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실은 다수의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고 다수의 사람들은 그 중에는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수하게 아주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생각이. 서로 다를 생각. 문제는 이제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죠. 자, 그럼 정치는 뭐냐? 넓은 의미의 정치는 뭐냐? 이거는 그 갈등을
해소해줘야 됩니다. 갈등을 해소해줘야 되는데 갈등을 해소할 때 물리적인 공권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것이 서로가 이렇게 공감이 돼가지고 설득이 되고 공감이 돼서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레지티머시가 아주 중요한 게. 예. 그러면 정치 철학은 뭐냐? 오로지 하나가 있을 거라는 진리를 계속 그걸 추구하는 철학이 아니고 정치 철학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 갈등에 그냥 온갖 데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서 갈등을 해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게 정치 철학의 과제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시각에 100% 동감합니다. 사회과학하는 사람으로서. 예. 그래서 이제 이양 선생님은 평소에도 이제 그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회 현실에 대한 문제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담론이 이루어지고 철학과 사회과학과 인문학과 서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담론을 주선해 주시고 이끌어가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 열린 사회 책을 보면서 저 책도 그런 그 맥락에서 저 책이 전개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시대 상황을 이제 칼 포퍼가 열린 사회를 썼던 그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을 이제 새롭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죠. 이 지금 상황은. 이 상황 좀 선생님이 쓰신 이렇게 이 시대의 지금 상황을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거는 꼭 한국만 얘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한국에도 너무 들어오는 얘기죠. 마누라. 그냥 정말 요즘에 신문 보기가 싫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죠. 제가 유럽의 거기서 이렇게 늘 나오는 저널을 보내준 게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 저널인데 버르구엔 인스티튜트인가 그런 데서 보내주는데 거기에 그 편집상이 누구 글을 인용했냐면 홍콩의 어떤 대학 교수님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글을 썼냐면 작년에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냥 무력으로 그냥 아까 국제적인 문제 말씀하셨지만 무력으로 지금 그냥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춘추 시대에 여러 개 있던 것을 그냥 몇 개로다가 압축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하고 비슷하다. 자, 그 양반이 얘기한 건 특히 이제 뭐냐면 이 대목인데 그 당시에 중국한 기축시대하고 그게 만난 거예요. 그때 공장. 지금 이 양반 얘기가 뭐냐면 지금 난장판인데 그냥 제 용어로 쓰면 난장판인데 세계가 이게 아마도 제2의 기축 시대 같은 게 되는 거 아니냐. 중국에서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갈 때 그 기축 시대에 중국판이 있었던 그 공자 등등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기축 시대로 어떤 열리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냐. 그런 홍콩에 있는 어떤 중국자가 쓴 거를 그 버그로의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이렇게 썼어요. 저는 아주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지금 이 지금 시대 상황을 이양우 선생님께서는 칼 포퍼가 생각했던 그 당시 45년에 그야말로 1차, 2차 대전 겪고 뭔가 정말
문명이 아주 꽃을 피웠다고 생각했던 시대에 엄청난 재난이 있었던 였는데 그 당시에 열린 사회가 나왔는데 지금 이양호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이 시대가 또 하나의 어떤 그냥 엄청난 어떤 사회적인 불안정과 이 비이성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다라고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다는 표현 쓰셨죠? 예. 업그레이드된 열린 사회를 제안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열린사회 책을 2번 읽고 또 이번에 두 번째 발표도 들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이 열린사회 이론을 재해석하신 게 아니라 리모델링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재건축을 하셨다. 기초부터 다시 갈아치우고 새롭게 정초하신 그런 이제 작업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세 가지 새로운 기초를 이제 설정하시고 그 위에 새로운 열린사회 이론을 이제 펼치셨는데 첫째가 그 원자론적 존재론에서 얽힌 존재론으로 그다음에 단순한 반증주의에서 관증적 반증주의로 그다음에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공화민주주의로 그런 기초에 의해서 다시 이제 재건축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 존재론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오고 존재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선생님이 새로 구축한 기초로서의 얽힌 존재론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여기서 이제 얽힌 존재론을 소개하시면서 라투로의 엔트라고 하는 거, 액터 네트워크 시오리라고 ANT, 그 네트워크 행위 이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얽힌 존재론의 어떤 그 하나의 모태로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부족한 점 그런 것을 선생님께서 좀 더 보완하시고 또 더 확장하시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떤 리바이스된 것은 수정된 얽힌 존재론을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왜 선생님께서 그 수정된 그 얽힌 존재론을 얘기하시냐면은 그 책 속에서 충분히 설명하셨듯이 이제 그러면은 모든 것이 얽혀 있다고 했을 때 그 책임 소재가 어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모든 것이 얽혀 있다고 했을 때 상당히 홀리스틱한 관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는 개별자라든지 뭐 주체 이런 것이 너무 뭐랄까 약화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강조하신 게 열린 사회에서 결국 덕목에 있어서 책임 강조되잖아요. 그죠? 책임과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하고 그런 그 책임의 어떤 소재 면에서 책임의 주체 면에서 라토르의 행위 네트워크 이론이 갖고 있는 그 맹점을 이걸 그대로 둬서는 안 되고 그걸 수용하지만 좀 더 확장하고 좀 뭔가 수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선생님 나름의 어떤 얽힌 존재론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얽힌 존재론은 라토르가 갖고 있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 어느 정도 관련돼 있지만 얽힌 존재론의 대표자는 카렌 바라드라고 여성 철학자인데 물리학 박사고 철학 박사예요. 물리학의 양자역학 이론에서 얽힘 그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좀 더 철학 사회 철학 이론에 접목시켰거든요. 생태 철학, 페미니즘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요. 또 얽힘 존재론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학자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라투르에 있어서 왜 또 그게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그 인간과 기계와 문자와 알고리즘 정부가 다 동등한 행위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 동등한 행위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 하렘 바르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기는 그 어떤 그 주체와 객체를 해체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뭐 인간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무슨 환경이라든지 담론 이런 것들이 다 인터액션이에요. 인터액션이 아니라 어떤 개체가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 아니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어떤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객체라든지 개체적 실체라든지 뭐 주체 이런 것이 해체돼 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이제 책임에 누가 책임지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열린 사회의 어떤 이론적 토대로서 이 얽힌 존재론이 하나의 그 물리 현상의 그 양자 여러분 입자 두 입자가 이제 뭐 이렇게 서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얽혀 있다고 하는 거 분리할 수 없이 이런 이제 물리적인 현상 미시 현상에서는 상당히 그 물리적인 진실이지만 그 거시 세계 우리의 어떤 생활 세계로 들어오면 그걸 그대로 확장해서 설명했을 때 상당히 어떤 비약이 생기고 어떤 그 정합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예, 그런 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얽힌 존재론하고 이 열린 사회의 이런 전체적인 그 이론적인 뭐라 정합성이 이제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서 그냥 가렘 바라드는 일단 제쳐놓고 이제 라투르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확장하고 수정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차라리 네트워크 존재론으로 하면은 네트워크 반정주의하고도 굉장히 잘 맞고 열린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하고도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얽힌 존재론이라고 하는 약간 많이 부담이 되고 어찌 보면 그 충돌하거든요. 개체 그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제 행위 네트워크 존재론이 추구하는 건 뭐냐? 좀 이렇게 상대적 자율성을 주체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네트워크를 관계망을 뭐랄까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매니지먼트하는 결정적 주체라고 주체를 선생님이 이제 내세웠거든요. 그런 관계망을 네트워크를 매니저하고 그다음에 디자이너, 매니저 그런 주체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떤 얽힘 존재론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노선하고는 상당히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으로는 네트워크 존재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구도하고 잘 이제 정합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존재론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아유, 정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얽힘 존재론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이제 개체 존재론과 관계 존재론이 대립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자같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개체가 존재한다는 그런 개체 존재론하고 처음부터 이 관계 속에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관계 존재론 두 개가 이제 대립된 것을 조금 전에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보려고 얽힌 존재론이라는 용어를 하나는 그 개체 존재론과 관계 존재론을 좀 종합하는 거. 또 하나는 양자역학에서 얽힌 현상이라는 것들이 지금 굉장한 그 이슈로 거기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게 좀 반듯하지 않나 그런 두 가지 이유에서 얽힌 존재론이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 강우순 교수님 존재론을 연구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얽힌 존재로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소장이 됩니다. 그걸 저는 이제 거기에 아까 참 잘 지적했듯이 뭐 어둠의 관계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열린 사회를 만들어갈 주체가 금세해져 버리지 않나요? 근데 또 낱낱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하기에는 또 현실적으로 거의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체와 개체의 그런 자율성과 관계성을 이제 동시에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얽힌 존재론이다 좀 그걸 정말 더 정확하게 그 내용을 규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흠을 하나 드린다면 그 라투르를 그 존재를 얘기할 때 관계 존재론자라고 하기도 그다음에 이제 또 네트워크 존재론 그렇게 얘기하든 그리고 뭐 연관의 사회학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얽힌 존재론하고 연관은 조금은 있지만 정말 라투르는 관계 존재론자고 네트워크 존재론자인데 선생님이 그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관계망을 되게 설계하고 매니지하는 그런 결정적 주체라고 하는 그걸 지금 강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살려내려면은 네트워크 존재론이나 관계 존재론으로 해야 된다. 하시는 게 훨씬 정확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 이제 저는 이 개념을 보면서 이제 자유주의하고 공동체주의 논쟁에서 그래. 공동체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들의 자아가는 무용고적 자아다. 이렇게 샌들이 그리 말이에요. 샌델을 또 얘기하고 이제 여러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맥킨타이어도 그래 얘기라고. 말이에요. 그래 맞아요. 연고적 자아와 무연고적 자아가 자아의 양면성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영고적 자아로도 보이고 무영고적 자아로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자아에서 양자택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양면성이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도 그런 게 아닌가.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도 양면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체적 존재로 오늘 택하게 되면 관계를 부정해버리니까 그렇죠. 안 맞고 또 관계적 존재로 택해버리면은 개체적과 와해버리니까 자율성이 자율성이 없어지기도 안 되고 그래서 양자를 취하기 위해서 얽힌 존재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저는 글쎄요, 상당히 괜찮지 않은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책임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 문제할 때에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 이런 것들이 나쁘고 무관하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 입장에서는. 거기에 나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에 개체적 책임론을 들고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고, 나도 연관되어 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걸 느끼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기본적인. 그래서 개인주의자들도 그것까지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연루되어 있다, 나도 책임감을 느낄 때에 중요시 되는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네가 책임지라 할 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병종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당당히 나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개인주의를 잘못 해석하면은 나하고는 난 무관해.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회적인 연관된 거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양자적으로 다 볼 수가 있다. 우리 양자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얽힌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이 개체 존재론하고 관계 존재론, 영구적 자와 무영구적 자와의 어떤 측면을 종합해서 양자를 인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쓸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설명을 다 버리고 얽힘이라고 하는 것만 이제 놓고 보면은 우리 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강조드리는 거는 좀 정치하고 좀 더 프로페셔널한 하나의 작업이 되려면은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그렇고 이게 또 그냥 서로 뭐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으면 그 괜찮은데 사실 카렌 바라트가 주장하는 얽힌 존재론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거든요. 만약에 디자이너라든 매니지먼트 이게 다 들어가는 어떤 주체라면은 이건 단지 그거는 거기서 얽힌 존재로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은 하나의 매개자에 불과해요. 그 하나의 노드에 불과한 거지 그걸 매니지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것은 완전히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하면 바로 터. 예예 충돌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어떤 뭔가 우리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 차례인데요. 이제 지금 선생님의 열린 사회 이 문제에 대해서 문헌적으로 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폭포 이후에 열린 사회를 개념적으로나 규범적으로 확장하고 재구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뭐 서양 학계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이 열린 사회의 논의의 가장 특징적인 관점은 이건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 문명사적 관점에서 열린 사회 개념을 재규정하고 그 구성 논리를 21세기 시대적인 이념에 맞게끔 구성하는 그 흐름 자체가 문명사라고 하는 큰 흐름에 밑에 깔려 있다는 것. 이것이 기존의 다른 서양 학자들이 폭포의 열린 사회를 확장 재구성하려고 했던 시도와는 다른 접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아까 신중섭 선생님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그 제목이 좀 저는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냥 열린 사회라고 했을 때는 폭포의 내용을 보지 않고 딱 제목만 봤을 제목은 내용을 압축하는 메시지니까 그것만 봤을 때는 폭포 선생님도 폭포의 열린 사회에 관해서 많은 그동안에 번역도 하셨고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뭐 그것에 관한 일반론적인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독자들이 오독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문명사적 관점, 문명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열린 사회라는 키워드가 같이 좀 조합이 돼서 제목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선생님께도 말씀을 제가 메일로 드렸습니다만 그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서도 제가 여전히 정확한 감이 안 잡히는 것은 과연 열린 사회라고 하는 개념이 규범적으로 개념적으로 현실의 어떤 이론적인 모형인가 아니면은 막스 웨버가 얘기한 그런 아이디얼 타입에서 합리적 요소들로 조화를 이루어서 구성된 그런 형태의 어떤 모델인가 거기에 관해서는 어느 쪽인지 정말 감이 잘 안 잡힌다는 거 거기에 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예. 이제 그 다음에 이건 선생님께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선생님은 이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열린 사회 해석할 때 기존의 어떤 서구 보편주의, 서구 중심주의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단일 패러다임을 전제로 하는 걸 이제 일단 니게이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명다원주의를 이제 또 니게이트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 주장하시는 문명융합적인 패러다임이 열린 사회의 문명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명사적인 연결고리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이어가시는데 이제 제가 이거 학문적인 관점의 차이입니다. 뭐 어느 맞고 틀린 게 관점의 차이인데 저는 선생님께서 문명의 표준이 여럿이라고 보는 그 관점은 문명 다원주의가 아니라 문명 상대주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 학계의 일반적인 그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에 대한 용어의 개념 규정이나 또 용례를 볼 때 상당히 선생님의 주장은 독특한 또 주장이시고 또 학자는 또 나름대로 기존의 어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주장을 그 맥락에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나름대로 그
문명다원주의를 여러 개의 표준으로 보는 문명으로서 니게이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 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한국 사회과학의 한국화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선생님의 이 열린 사회가 물론 상당히 일반론적인 철학 일반론적인 어떤 그런 레벨의 논의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문학자, 한국의 철학자로서 한국 어떤 학술 문화의 토대 위에서 이런 재구성하는 발상이 나오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열린 사회를 이렇게 재구성하고 한 그 발상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대중문화의 한류가 저렇게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데 우리는 물론 학술문화는 대중문화보다는 훨씬 더 시간을 요하고 또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거지만은 그래도 스틸 외국에서 한국의 문화 일반 뭐 음식 문화 모든 역사적인 측면까지도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이 점차 우리 2년 전에 노벨 문학상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문학의 한류에서부터 이제 학술 문화의 한류 쪽으로 흐름이 이어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때 선생님의 이 책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그 아이디어 발상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지 여쭤보면서 이걸 좀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세계 학계에 이런 문명사적 관점에서 포포의 열린 사회를 재구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그 서양학계 우리 한국의 어떤 인문학의 잠재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또 다음 차례가 되면 또 다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신종섭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김은국 교수님, 어떤 열린 사회 제목을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제, 그, 칼 포퍼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주관했을 때, 좀 그 비판적으로 보는 어떤 사람이 열린 사회 이야기하면서 왜 적을 이야기하면 되나? 그런 적도 포용해버려야지.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열린 사회와 새로운 적들 이렇게 이제 붙였다가 그리고 또 적이라고 하면 열린 사회가 좀 갈등 모순을 일으키는 그런 측면도 실제로는 없지 않아가지고 그걸 이제 또 적이라고 말하자면 적대자들 좀 완화시켜가지고 제목에서는 빼고 뒤에 안에 내용에서는 적이라고 하기보다 적대자들 이런 쪽을 좀 완화시키고 막 그래 했습니다. 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제목은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명다원주의와 문명상대주의 저는 이제 문명다원주의는 좀 존재론적 입장에서 접근해서 논의한 거고, 이제 문명 상대주의는 좀 인식론적 측면에서 논의된 거니까, 저는 약간 아니, 물론 이제 또 비슷한 공통 규모도 같지만은, 그걸 동일하게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제 우리 김인구 선생님은 문명다원주의는 긍정하면서도 문명상대주의는 부정하는 좀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부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안 좋겠다. 안 좋게 보는 왜냐하면 서구 보편주의 이론적인 보편주의하고 문명 상대주의에 어떻게 보면은 상호 조정적 변증법에 의해 탄생한 것이 문명다원주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문명다원주의는 여러 문명들과 문명이나 문화라는 건 서로 어컬츄레이션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만나면은 거기 따라서 동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한쪽을 수용하기도 하고 또는 더 공고하게 한쪽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융합도 있고 융합은 문명다원주의에서 여러 문명들 문화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한 형태 중요한 하나의 형태의 융합이요.
의회 동화도 있고 수용도 있고 공부화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걸 오픈히 논의하려고 그러면은 문명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현대 문명을 해석하고 또 열린 사회를 해석하는 것이 더 좀 오빠가 얘기했던 열린 가능성을 더 높여주지 않느냐 예, 그런 예. 생각도 예, 들었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 문명 다원주의를 이제 그걸 마지막 단계로 생각 안 한 이유는 이제 문명 다원주의자 저도 책에서 밝혔습니다만 그 이제 원자주의 그 이제 너는 너 나는 나일 뿐이지의 그 창없는 모나드 같은 식으로 보는 것이 전개되는 것들이 예, 현실하고는 맞지 않다. 내가 그런 맥락에서 예, 서로 교류할 창은 없고 너는 너 나는 나로 나가버리면은 실제로 또 그건 나가는 못하게 자신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발전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저 융합으로까지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여튼 그거는 우리 또 김용순하고 많은 앞으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토론해 보기로 하고. 그런데도 이제 그 한국 우리 현실에 대한 문제들을 처음에는 좀 거기 함부로 포함시켰다가 너무 이것도 정치적인 맥락하고 연결되는 측면도 있게 해서 그건 좀 빼고 일반론만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언젠가 기회가 오면은 또 좀 더 구체적인 한국 사회의 문제도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정확합니다. 예, 그 이제 여튼 그러나 뭐 어쨌든 간에 한국의 학술 문화의 바탕 위에서 지금 저도 뭐 이렇게 해본 거니까 뭐 꼭 우리의 현실이 그걸 안 다뤘다 해도 전체적으로 그 배경에는 깔려 있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우리 정용도 선생님 말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철학보다는 이제 철학하고 정치철학 비교하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철학이 아니라 정치 철학 쪽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외교관이 1973년에 그 유신 반대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함석헌 선생님 만나 뵙고 10년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뭐 일요일 퀘이커 모임, 그 다음에 그 화요일 뭐 장자 뭐 노자 모임, 목요일 장자 모임,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가톨릭 여학생 대관에서 그 성경 모임 했습니다. 12시 1시. 그때 그 1974년에 5년인지 마지막 그 뭐 민주회복 그 대표로 나가실 것 같아서 대표라면 대표 중 한 분이죠. 본인이 아마 감옥 갈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노래 부르는 그 기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할게 물고 가면 기쁜데 그 찬송을 부르고 손을 씻을 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간디를 번역하고 배우게 되고 그 킥다간 그래서 처럼 달랄라마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정치 철학 쪽에 가까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 불교 신문에 글 쓴 것도 명상에서 마음만 맑으면 뭐해? 그래 그거 가지고 그 이제 그 하도 그 진우선을 이런 분이 명상 작년에 그 이제 그 유엔에 이야기해서 세계 명상회를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인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이 뭐 맑으면 세상이 맑아진다, 뭐 밝아진다. 그래. 아니 헛소리 하네. 그 말만 하면 물론 반은 맞아요. 그러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밝음으로 정치 어둠을 밝혀라. 그 말해야 제대로 된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선생님 책을 쭉 보고 이제 우리 그 사회자 선생님은 패러다임이라는 제시 그러시고 또 뭐 인탱글드 뭐 엔톨로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이제 여기 374페이지 보면은 선생님 책에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치열한 지적 실천적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면은 사실 이 복잡한 철학적인 질문은 선생님이 어떤 정치 투쟁을 염두에 두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제 이름이 굉장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상적인 것이 밝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학문 세계에서의 지위를 보나, 위치를 보나, 그러면은 언클리어하고 추상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밝아질 거고, 상징적으로 영향이 또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치열한 실천적 투쟁을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물론 책 한 권 내서 이것도 상당한 의미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관여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코멘트에다가 마지막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혹시 이제 치열한 실천적 투쟁을 어디까지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사장님 저희 같이 맞아, 맞아. 오셔서 그래, 질문 한꺼번에 있으시면 해도 네,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맞아, 해도 맞아. 되시고 그래. 커멘트 질문 있으시면 그래. 아니 네. 그래 말. 그렇게. 반갑습니다. 홍정훈이라고 합니다. 송정님. 저는 일단은 그간에 이제 인터넷이나 쇼츠 같은 걸 하면서 느꼈던 막연한 석연찮은 불편함 같은 게 뭐였을까 생각해봤는데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뭔가 충동적으로나 아니면은 순간적인 마음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들이나 제 주변의 그런 현상들이 불편했다는 걸 깨닫게 됐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공감하면서 혹은 긍정하면서 계속 감탄했었던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은 그러면 이런 적으로 상정된 집단적인 광신주의 같은 게 어디서 왔을까? 저는 쇼츠를 넘길 때마다 이번에 유행 다음에 또 다른 유행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뭔가 소비의 물결을 유도하면서 이득을 받는 게 있다 느끼기도 하고 이 이득을 누리는 어떠한 세력이 있겠다 느끼기도 하고 남녀적인 혐오 사태나 혹은 세대 간이나 혹은 지역 간의 혐오를 유발하면서 또 누군가 이득을 얻는 세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집단적 곽신주의에 좀 더 부추기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들으면서. 근데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집단적 곽신주의 혹은 같은 세계로의 회귀가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지,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냥 수순인 건지, 아니면 그걸 좀 더 부추기는 원인이나 그 외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흔히들 SNS 상에서 젊은 2030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과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요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극이 되게 많잖아요. 자극도 많고 뭔가 포퓰리즘적으로 젊은이들을 약간 선동하는 그런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많아서 거기서 인문학과 철학을 매개로 좀 멈추고 생각하게 하는 질문들을 던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되게 또 마음이 혹해서 오늘 여기 오게 됐는데 저 역시도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랑 결이 같은데 좀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을 펼치고 있냐라고 질문해 주신 거랑 저는 약간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실천적인 활동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까를 좀 염두에 두고 있고 교수님께서는 이사장님께서는 저와 같은 이런 컨텐츠 제작자들 혹은 SNS 상에서 좀 더 실천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염두해 두시는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해법을 가지고 계셨는데 뭔가 조금 나눠주시면은 저도 좀 받아들여서 한번 또 시도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떤 거를 하면 좀 더 좋을지 이런 것들을 사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저보다 뛰어난 좀 지성의 선생님들이 좀 그런 거를 나눠주시면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말만 네, 아니요. 질문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휴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중에 며칠을 재단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또 다른 며칠을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존재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하나예요. 이런 장을 계속 만드는 일을 합니다. 포럼을 열기도 하고 페스티벌을 하기도 하고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연구원으로 오지 않았고 참여자로 왔는데 왜 왔냐면은 저는 열린 사회가
되지 않는 이유는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마주할 기회가 없고요. 그리고 마주한다 한들 우리가 뭔가 좋은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이런 이슈는 예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에 굳이 더 힘든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은 지금 더 힘든 게 맞나? 지금이 열린 사회가 아닌 게 맞고 이한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새로운 적들이 막 등장하면서 지금이 정말 크리티컬한 모먼트인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장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오늘의 장에 대한 제 느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철학이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좀 거리가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현실을 너무 배제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철학을 매개로 장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늘 고민이 그거예요. 저는 한 분 한 분 선생님들이나 학자분들, 철학자분들을 만나면 너무 재밌거든요. 1대1로 대화를 하면. 그런데 포멀한 자리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그런 담론이나 그런 대화들이 내가 정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하고 긴밀하게 닿아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추상적인 논의들에 머문다든지 그런데 누군가는 뭔가 그런 공론의 장에서도 이 철학이라는 뭐 학문 혹은 뭐 경제학, 사회학, 정치 모르겠어요. 이 모든 학문들이 누군가는 스피커가 되어서 좀 더 사람 한 명 한 명의 일상에 닿는 그런 이야기들로 연결하고 뭔가 다가가려고 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지점에서 되게 한국 사회에서 어려운 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 오셨다가 한 분 한 분 떠나가실 때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논의가 굉장히 깊이 있고 재밌었지만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래서 열린 사회가 뭐라는 거지? 지금 열린 사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지?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더 실천적인 논의가 되는 장이었으면 좋겠다. 이 장의 타이틀이 시대정신 포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구순 교수님, 그래, 그게 참, 몸으로 뛰기는 좀 힘들다. 그리고 뭐 아니, 아니, 함석근 같지는 못하겠어. 나는. 그 89,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지.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좀, 이제 이런 펜으로 좀 이렇게 좀 싸움을 거드는 거, 몸으로 앞장서가지고 선두에 서는 거는 이거는 이제 조국보다 크니까. 그 교수가 좀 앞장서. 아니, 근데 이제 몸이 뛰기 전에 어떤 이론이 있어야 되잖아. 물론 예.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 깃발하에 나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런 여러 담론들을 조금 활성화시켜가지고 이제 어떤 또 공감대를 넓혀가지고 그게 이제 일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제 우리 송정현 선생님 집단 광신주의가 어디서 왔나? 하여튼 그게 제가 이제 배구성은 1차 대전 그것이 이제 제국주의 있잖아요. 네. 거기 집단 이기주의, 인간의 집단 이기주의가 발로된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해. 할포파가 이제 2차 대전 끝나면서 열린사회 저걸 정치적 전체주의다 이렇게 했을 때, 마르시즘하고 히틀러의 나치즘이 그때 유행할 때거든. 예. 나름대로의 역사 결정론이라는 그런 역사 철학에 기반해가지고 이념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또 거기에 굉장한 핫 이슈였어. 근데 내는 이제 그보다도 더 긴급한 건 집단 광신이야 이렇게 말했던 거는
디지털 사회 있잖아요. 오늘날 이 디지털화된 이 문명. 네. 아까 그 내가 설명할 때 이 팩트와 허구가 구별이 잘 안 돼 버린대. 왜 그 정강 현실이라든지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온갖 것들 좀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광신에 빠지기 아주 쉬운 환경이 돼버린 거지. 광신에. 그래서 그게 아주 정치도 팬덤 정치로 그냥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포퓰리즘 뭐 그 전부 다 시대적인 환경 자체가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게 출현하니까 일단 나는 그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일단 그렇게 말해보는 거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들은 우리 또 앞으로의 과제지만은 일단 그걸 막는 길밖에 없다. 그 이제 우리 그 또 저 이현우님 그러잖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도 그럼 집단 광신이라는 게 이제 그런 디지털 혁명이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 쉽사리 그게 세례적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할 때 여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걸 제어해야만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은 다 그거예요. 너무 이거 영상 세대가 영상물에만 몰입하는 그것도 일단 그좀 우리 그래야 된다. 왜 어떤 좀 보니까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그 학부모들이 이거 자녀들 그 핸드폰 못 보게 뭐 몇 시간 이상 못 보게 하고 어떤 날은 아예 못 보게 하고 뭐 학교도 조치를 막 취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디지털 금식. 디지털 그게 완전히 그 몰입돼 가지고 일본에도 보니까 무슨 히코호모리인가 뭐 집안에 탁 틀어박혀가 그거 보이는 거예요. 히코호모리죠. 꼬꼬머리, 어. 꼬꼬머리.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이 사이 연결은 디지털로만 연결되고 그거 몰입되는 거예요. 일단 그걸 그래서 그걸 막으면서 대신에 젊은 세대들에게 읽을 거리를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읽을 거리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여튼 조금 상식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쭉 어떤 이런 문화단체 보니까 옛날 우리가 공부할 때는 옛날 배울 때 달달 외워버렸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 이런 영상 그걸 갖다가 제어하는 방식으로서 뭐 옛날 전통적인 방식의 부분적인 부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이제 우리 휴이님 그래 시대 정신이니까. 이게 여기 참 왜 니체가 그 반시대적 고찰이라는 책도 썼잖아. 이 철학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 탈 수도 있고 그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도 있어. 역행해서 있잖아. 그게 아니 뭐 시류를 타고 이렇게 하면은 인기도 끌면서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지. 재밌게.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 제 생각은 그래. 그건 오히려 그 시대 흐름에 역행해서 그 틀어 막아버리는 행위도 그건 인기가 없지. 그 대중영합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대중하고는 전 반대로 가버리는 거지. 뭔가 저는 저희 재단이 사업하지 대중 철학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근데 이거 되게 궁극적인 질문이긴 한데 철학이랑 뭐가 달라 대중 철학은? 음악이 대중음악하고 뭐가 달라 같은 질문 같은데 그래. 저는 그게 대중적이라는 게 뭐 재미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대중적이라는 말은 또 저는 일반적인 거, 범용적인 거, 포괄적인 거, 스케일이 큰 거 이렇게 다가와요 저한테. 그래. 그랬을 때 뭔가 오늘 열린 사회를 만약에 포럼을 다룬다고 했을 때도 예를 들면 저한테 되게 학문적인 논의는
이 얽힌 존재론이 음. 아트인지 무엇인지는 굉장히 학문적인 논의라고 생각해요. 철학자들이 할 수 있는, 학자들이 할 수 있는. 다만 포럼이나 페스티벌이나 어떤 장에, 대중장에 나왔을 때 이 열린 사회가 다뤄지는 그 어떤 관점이나 어떤 그런 이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저 같은 대중들이 기대하는 것은 학자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학자들이 해석하는 이 시대의 이슈, 문제, 그다음에 우리에게 뭔가 나눠주시고 싶으신 사조들, 질문들 이런 대화의 장을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 네. 맞는 말씀. 아까 두 분이 지금 질문하신 것 관련이 좀 되는데요.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열린 사회의 이론을 가지고 예를 들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 사회가 구조적 갈등이 지속되고 하는 이 엄청난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걸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정치적인 독단주의도 거기서 나오죠. 그다음에 그 서로 충돌해가지고 양보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인위적 지배를 강화하려고 하는 스타일, 그 공화민주의가 이런 열린 사회에는 공화민주의가 여기도 설명력을 보탤 수도 있죠. 그렇게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인 이 극단주의가 대립해서 파열음이 일어나고 또 법률적으로 탄핵까지 가고 하는 이런 현상들, 그 이후에 또 구조적 갈등 이런 것도 열린 사회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을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느끼는 젊은 세대들의 불안은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가진 기저에는 불안함이 거예요. 그래. 공동체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서 내가 어떤 발언을, 내 생각을 스트레이트하게 표현했을 때 공격당하거나 따돌림당하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안함이 있는데 저는 그게 열린 사회의 주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맞아요. 아니, 그건 좋은 말씀. 이런 이슈들을 저를 다뤘을 때 이게 재미있지 않아도 대중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런 의미로 제안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우리 이현우님, 휴인님하고 좀 연결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죠. 좀 아니 그래. 근데 이제는 대중의 역행에서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너무 흥미를 잃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때로는 그 대중의 그 흐름을 타면서도 뭔가를 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 하시는 얘기 보면은 철학적 담론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문제 해결에 소위 말해서 구체적인 메시지를 어떤 걸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죠. 저는 그래서 학자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기획을 하는 사람이고 장을 만드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저 같은 일반 사람들도 학자분들의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평생 공부하고 오래 탐구해보신 분들은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사시는지. 근데 그걸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대학 강단 아니고 없었거든요. 그래. 근데 점차 이런 장이 많아져야 한다고 느끼는데 그랬을 때는 학자분들도 더 지원하잖아요. 뭔가 정치적인 행위라는 게 뭔가 정치 운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액션이 있으실 수 있지? 우리 사회에 뭔가 글이나 이런 학문적인 토론 외에도 이런 대중에 관해서 사람들의 삶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파워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고민이 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더 생생하게 제가 김기봉 선생님한테 교수님 더 쟁쟁하게 생생하게 토론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도 싸우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더 지금 삶에 닿아 있는 이야기들을 학자분들이랑 해보고 싶어요. 시대정신 포럼에서 기획자로서의 바람이. 그럼 김기봉 마무리. 아유, 이 다시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그러니까 흔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연령대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기의 전공에 따라서 아니면 정치적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 다름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열린 담론이고 열린 사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 처음에 제가 열린 사회가 그래도 우리가 지향에 대한 점이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무게예요. 우린 정답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안다고 생각하는 게 역사적 결정론이고 역사 법칙주의고 포포가 생각한 적이고 역사주의죠. 답을 안다고 역사 목적론이죠.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답은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에서 만드는 거다. 근데 나는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답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론론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게 포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이 철학이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부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관점이 있고 저는 저대로 오래 살았으니까 상대적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선생님 책 중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베르그송이에요. 베르그송이 지속을 왜 얘기했을까? 지속은 과거의 축적이거든요. 이 지속이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인간만 이 지속한다는 걸,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잘라져 있거든요. 잘라져 있는데 우리는 길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속이라는 게 이렇게 여기서 나온 게 구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브로델이 장기 지속이라는 개념이 베르그송한테 배운 거구나. 의식은 지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관상에 나온 유명한 대사가 있죠. 마지막에 송강호 배우가 영화 관상에 보면 나는 파도를 봤는데 바람을 봐야 된다. 왜? 바람이 파도를 만들거든요. 시대 정신은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유튜브나 이런 것은 파도예요, 파도. 이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이거든요. 철학자의 역할은 이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속이거든요, 지속. 그거 자체가 약간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결국은 다 지나가잖아요. 다 지나가는데 선생님이 오늘 작업은 이 지속, 이 바람이 어디로 가는가 그것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좀 답답하시더라도 저렇게 해서 바람이 있고 지금 그 바람에 의해서 이런 파도가 있고 그 두 개를 근데 우리가 오늘 너무 바람만 얘기한 것 같아요. 뜬구름 잡는 바람. 파도를 너무 못 본 게 조금 아쉽는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역할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좀 열리해서 이렇게 하면은 시대정신 포럼이 좀 더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